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남양주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겪은 일 때문이에요. 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고 제가 옆에서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 해주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빠를 간병하니까 퇴직금은 본인들의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게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이야기하면 할수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아빠 일로 여러모로 지친 상황이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나오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이 확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제 마음을 몰라주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끝장냈습니다. 그냥 끝내기에는 분이 안 풀려서 이혼할 때 제대로 엎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 제게 어떤 무례한 짓을 펼쳤는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먼저 남편의 가족을 소개하자면 양가 부모님 계시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외동딸이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다음부터 저는 아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엄마는 연락이 끊겨서 생사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제게 아빠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동생까지 있으니 저보다 의지할 가족이 많지만 저는 달랑 아빠 한 명뿐이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 이런 제 마음을 전하며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는 거였죠. 처음에는 회사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을 좀 해보자면서 난감해했습니다.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으면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어요. 직장과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셈이었거든요. 저는 뭐 비슷비슷해서 상관없는데 남편은 멀어지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아무래도 차도 잘 막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잘 드리면 되지 않냐면서 다른 곳에 집을 얻자고도 했지만 저는 혼자 계신 아빠가 너무 걱정된다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도 걱정하니까 마음에 쓰였는지 나중에는 알겠다면서 제 뜻을 따라줬어요. 신혼집 위치를 정할 때 말고는 결혼 준비하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큰 마찰 없이 결혼했고 신혼집을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얻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종사하는 일이 달랐지만 사무직에 야근이 적은 편이어서 퇴근 후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는데 저는 친정집에 들러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빠 집에 들러서 함께 식사하고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나 살펴보면서 아빠를 챙겼습니다. 남편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퇴근 후에는 주로 운동하거나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한 건 아니었습니다. 각자 해야 할 몫은 미루지 않고 타협해서 해결해 나갔어요. 우리 둘 다 한쪽에 미루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협조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친정집에 자주 들르는 걸 남편이 싫어하거나 크게 터치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또 각자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집안일 역시 도와가며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 둘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참 좋았는데 시모가 개입하면서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제가 친정집에 자주 들르는 걸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신혼집을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얻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시댁은 뭐 하나 보태준 게 없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큰 돈을 턱 내놓으셨고요. 그러니 왜 친정집이라 가까운 곳에 집을 얻냐? 다른 곳으로 알아봐라.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 신혼집을 얻는 바람에 본인 아들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힘들어졌는데 결혼하고 나서 친정집이 너무 자주 들르니까 제가 집안일을 소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아무런 연락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남편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더니 남편 혼자 밥 차려 먹게 한 거 가지고 난리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한 거냐,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기가 차다는 식의 표정을 지으며 왜 혼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냐. 아내 노릇을 형편없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서 기다렸다는 듯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는 말인데 너는 결혼한 유부녀야. 가정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칠 거면 결혼을 왜 했니? 언제까지 친정아빠만 챙기고 돌 거야? 제가 뭘 또 친정아빠만 챙기고 돌았다고 그러세요. 가정에 소홀한 적도 없는데. 없기는 왜 없어? 네 남편 혼자 밥 차려서 먹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도 뭐 애도 아니고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나요? 아기처럼 제가 떠먹여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누가 그러래? 일하고 온 남편 따뜻한 밥 지어서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네 아빠 식사 챙기는 것만 중요하고 남편은 뭘 먹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시모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제가 손수 밥을 차려줬으면 했습니다. 해놓은 밥보다 이왕이면 갓 지은 밥으로 차려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였어요. 거기다 남편이 혼자 밥 먹는 게 안쓰럽지도 않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애도 아니고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냐. 심지어 차려 먹기 쉽게 반찬이랑 국이랑 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냥 끓여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거기다 맨날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먹는 거고 가끔은 퇴근 시간이 안 맞거나 일정이 있어서 따로 먹을 때가 많다고 설명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그저 친정집에 가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혼내고 싶었던 겁니다. 웃긴 건 남편이 저녁으로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를 먹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밥꼬락서니가 이게 뭐냐면서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겨우 이딴 거냐 먹이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냐길래 그건 오해하시는 거라고 또 해명했어요. 남편은 한참 몸이 무거워진 것 같다면서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고 본인이 원해서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혹시나 배고프면 먹을까 싶어서 다른 반찬이랑 국이랑 다 해놨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아무리 우리 아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줄 수 있지 않냐면서 뭐라고 하길래 저도 참기 힘들어서 시모한테 말도 안 되는 거로 괜한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다이어트가 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다이어트 할 때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부실한 듯해도 단백질에 건강한 영양소가 두루두루 잡힌 식단으로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그리고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해요. 자꾸 밖에서 일하는 남편 잘 안 챙긴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밖에서 일한다고요. 그럼 남편도 저를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왜? 저희 둘은 서로 공평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서로 일하고 경제활동하는데 한쪽만 희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이러지 좀 마세요. 시모의 말에 조목조목 사실을 말하며 설명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씩씩거리며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하긴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으니까 딴지를 더 걸고 싶어도 걸 수 없었어요. 시모는 제게 아주 잘났다면서 시모 말에 그냥 네 하고 말면 되는데 일일이 말대꾸하고 아주 대단한 며느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본인이 며느리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어디 눈치 보여서 며느리한테 말이나 쉽게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 사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치만 보던 남편은 제 편도 들었다가 시모 편도 들었다가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어요.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 뭐하러 그러냐면서 본인 딴에는 잘 풀어주려고 했으나 시모에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작은 건더기가 있으면 그거라도 물고 늘어져서 혼을 내고 싶었으니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거라면 더 이상 토달지 않고 바로 죄송하다며 인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아니까 당해주기 싫더라고요. 거기다 친정집에 가는 건 남편이 다른 일정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바로 운동하러 갈 때 맞춰서 가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와서 생긴 일이었고요. 뭐 이런 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서운하다면서 저도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부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시모는 시모대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저도 참지 않고 다 받아치니까 좋을 리 없죠. 그래도 저는 뒤끝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세상에 뒤끝이 거의 9마리 정도는 될 겁니다. 오해하고 있길래 설명하면 말대꾸 한다고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걸 할 말 다 한다면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른다고 개념 없는 며느리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한번 말했으면 거기서 풀고 넘어가면 좋은데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또 뭐라고 하니까 진짜 피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모가 너무 심하게 굴 때면 남편이 그만하라면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저도 막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상종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하나 내 입만 아프지 하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시모의 참견이 심해져서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뒤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서 아들이 네 편 드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길래 남편한테 아예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쥐잡듯 잡은 적 없고 부부끼리 도움 청한 게 고작인데 그딴 오해받기 싫어서 그냥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시모와 저의 사이에는 자꾸만 깊은 골이 생겨났고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남편에게 노시모존을 선언했습니다. 노시모존이란 흔히들 노키즈존 아시죠?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의 시모는 출입금지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시모와 어떠한 상정도 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했고 참을 만큼 참아도 봤지만 더 이상은 무리라고 했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시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서 뭐라고 했지만 우리 둘 사이에서 괜히 새우등 터지지 말고 그냥 내 뜻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집은 남편 혼자 사는 곳이 아닌 우리 둘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니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것도 아니고 행사나 경조사가 있으면 참여할 테니
이 집에 시모가 오지 않게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도 퇴근하고 좀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렇다고 이것보다 나은 방법도 없으니 이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노 시모존이 된 이후 시댁의 반응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감히 시모를 못 오게 하느냐.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가는 걸 막냐고 뭐라고 했지만 저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꾼 비밀번호를 시모에게 알려주면 진짜 이혼할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살 것 같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제 말에 남편은 무슨 또 이혼까지 들먹이냐면서 서운해했지만 결국은 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시모의 행동이 너무 억지였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서운할 수 있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와 계속해서 안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빠에게 큰일이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시댁과 대립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빠,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여기가... 병원이야. 집에 갔더니 아빠가 쓰러져 있었어.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온다길래 그럼 아빠 저녁이나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빠가 방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흔들어 깨웠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급히 아빠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발견한 상황을 의사에게 설명했더니 여러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꼼짝하지 않고 아빠 곁을 지켰어요. 시간이 흐르자 아빠는 의식을 차리셨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체 뭐 때문에 쓰러지신 걸까 기다리는 내내 죽을 맛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바랐는데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글쎄, 아빠 몸에서 암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암이라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정말 확실한 거냐? 그동안 별다른 증세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거냐고 다시 검사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확실하다면서 다른 수치와 결과가 사실임을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이란 게 티가 잘 안 나서 갑자기 나타난 증세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암의 진행 상태가 빠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빠는 도저히 써보지 못할 심각한 수준에서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치료 성공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몸에 그런 무서운 병이 자라나고 있었다니 놀라기도 했고 큰 충격에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아빠를 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셨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치료받는 날에만 가면 되지 않냐고 통원 치료를 받기 원하셨지만 저는 안 된다며 입원하셔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그때 제가 집에 들르지 않았더라면 뒤늦게 발견됐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 일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졌으면 어쩔 뻔했냐. 나중에 또 이처럼 쓰러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일하냐고 안 된다고 무조건 입원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들리는 정도인데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겁난다고 그냥 병원에서 입원해서 전문적인 보살핌 받으며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아빠도 알겠다면서 입원에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를 병원에 두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잠자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걱정돼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혔고요. 거기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걱정되는 거지만 간병비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에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언제까지 치료하면 되는지, 기약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병비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다 끌어다 써도 무리였고요.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제가 병원에서 아빠를 간병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를 간병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전혀 그럴 것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돈을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버는 수입에서 공통으로 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반씩 나눠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관두면 남편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퇴직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꽤 되거든요. 첫 직장이라 퇴직금 정산받으면 금액이 제법 큽니다. 나중에 아빠 치료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경력 살려 일자리를 다시 구해도 되니까 우선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할 생각이었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모한테 전화가 왔고 제게 한바탕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제 이야기를 시모에게 전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첫 마디는 회사 관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고생시키려 드냐면서 바깥 써더니 알아서 하게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 말에 기가 차서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두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일이라고 말 쉽게 하는 거냐. 만일 시댁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이라도 걸려도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 거냐고 묻자 재수없게 그딴 말을 왜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든 신우든 누구 하나 암에 걸리면 나보다 더 오버할 사람이 바로 시모인 걸 잘 알기 때문에 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빠한테 가족이라고는 달랑 나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뿐인 딸이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둘 수 있냐고 했죠. 암뿐만 아니라 감기 걸려서 아파하는 것만 봐도 신경 쓰이는 게 가족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암에 걸린 아빠를 어떻게 내버려 두냐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습니다. 회사 그만두면 남편이 다 책임져야 하니까 걱정되어서 이러시나 본데 그건 조금도 신경 쓸 게 없다고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 조금의 부담감도 주지 않게 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더니 시모는 더욱 노발대발하면서 그 돈을 왜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사용하냐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반응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퇴직금은 부부 공동재산인데 왜 멋대로 사용하려 드냐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공동재산이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공동재산이에요? 퇴직금은 엄연히 제 거예요. 제 돈, 제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남편한테 허락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그게 네 거야? 결혼했으면 네게 내게 없어. 둘의 공동재산이라고. 부부들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거 못 봤냐? 공동재산으로 해당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결혼했다고 해서 다 공동재산으로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거 모르세요? 저희는 결혼기간이 짧기 때문에 퇴직금은 공동재산에 포함 안 돼요. 더군다나 결혼 전부터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시어미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뭐 이리 말이 많아? 시모는 막무가내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돈의 상황이 심각한 것도 아닌데 뭘 회사까지 그만두고 간병일을 자처하냐고 했고
우리 아빠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고 혼자서 충분히 생활 가능한데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오버할 일이냐고 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깟 암 금방 고칠 수 있고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적당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경악하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냐. 암이 큰 병이 아니냐고 하니까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부산 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모가 암에 걸리면 들은 대로 남편에게 전하겠다고 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부산 떨 거 없다. 병원에 자주 갈 필요도 없고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도 필요 없다고 똑똑히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본인이 암에 걸리기를 바라는 거냐면서 아빠가 아프면 딸이 마음을 곱게 써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심보를 못되게 부리면 올 복도 달아난다면서 어디 감히 멀쩡한 시모를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들을 것도 없고 회사를 그만두든 말든 그건 내 권리이며 퇴직금 역시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조금도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모와 잦은 마찰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아니게 받았거든요. 이러다가 저도 암에 걸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없는 티를 낸다. 가정교육 못 배운 티를 내니까 좋냐면서 폭주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차단까지 해놓고 조금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칼차단을 하니까 나중에는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와 같이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올라가려는데 회사 1층 로비에서 소란 피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교양 없이 소리치며 난동을 피우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교양 없는 사람이 바로 시모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안 된다고 막아서니까 비키라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그만 시모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보고도 어딜 모른 척 도망가냐고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더욱 난리를 쳐댔습니다. 동료 직원이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너무 창피해서 그냥 모른 척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본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얼른 시모한테 연락하던 직접 와서 데리고 가던 상황을 수습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일했지만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계속해서 1층에 있는 시모가 신경 쓰였습니다. 차마 내려가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모시고 갔냐고 연락했더니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는데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집에 시모와 신우가 떡하니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기만을 벼르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하길래 당연히 시댁으로 모시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왜 여기로 모시고 왔냐고 했더니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너 아까 나 봤지? 봤잖아! 나랑 눈 마주쳤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는 포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교육시키는 거지? 언니, 우리 엄마 보고도 모른 척하고 들어갔다면서요? 언니 때문에 우리 엄마 잡생일 취급 당하다 왔대요. 대체 우리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건 아니죠. 노 시어머니 존이라고 하면서 엄마를 집에 못 오게 하질 않나.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지를 않나.
하다 차단까지 했다면서요? 언니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거 사돈어른이 아세요? 언니가 이러니까 병을 얻죠. 착하게 살아도 복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심보를 그런 식으로 부리니까 언니 대신에 사돈어른이 벌 받는 거라고요. 그간 시모가 제게 한 행동도 모자라서 나이 어린 신우까지 제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건 참을 수 있다고 쳐도 부모님을 건드는 건 못 참죠. 이건 선 넘는 행동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신우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발악하길래 저도 똑같이 미친 사람처럼 눈 뒤집어 까고 소리쳤어요. 맞을만 했으니까 맞죠.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억지 부리면서 사람 속 긁지는 않아요. 뭐야? 네가 뭔데 귀한 내 딸을 때려? 나도 안 때려본 내 딸을 네가 뭔데 때려 이년아? 시모는 멈추지 않고 폭주했습니다. 제게 달려들어서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제게 한 대 맞은 신우 역시 시모랑 같이 달려들어서 저를 마구잡이로 공격했어요. 남편은 다들 뭐 하는 거냐면서 말로 하라고 시모와 신우를 뜯어말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시모와 신우를 물고 늘어지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진단서 끊어서 날 건드린 걸 톡톡히 후회하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시모와 신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겨우 시댁으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차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꼭 그렇게까지 해서 엄마의 속을 긁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냐. 오히려 당한 건 나라고 했더니 저보고 정도껏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너는 중간이라는 걸 몰라. 우리 엄마 속 긁어봤자 좋을 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속을 긁어야 속이 시원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아니야? 네가 괜히 간병한다고 난리만 안 쳐도 이렇게까진 안 하셨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냐? 우리 엄마더러 집에 오지 말라고 출입금지라고 할 때부터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참았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어떻게 회사까지 찾아간 엄마를 모른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나랑 엄마 보는 앞에서 동생 뺨을 때리는 건 아니지 않냐?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잘못만 따질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시모를 차단한 거랑 회사까지 찾아간 시모를 모른 척한 게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모른 척 했겠냐.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기 싫어서 차단한 거다.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할 게 뻔한데 그럼 차단 안 하고 배기겠냐고 했어요. 거기다 회사까지 찾아온 건 대놓고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잔뜩 화나서 씩씩거린 채로 찾아왔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아는 척하냐고 했죠. 남편은 그래도 그건 아니라면서 저를 탓했고 그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동안 시모랑 제 사이가 안 좋아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모와 신우에게 저지른 잘못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모의 말이 맞다면서 퇴직금은 왜 제 마음대로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더러 받은 퇴직금 전부 시댁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걸 시댁에 넘기라니? 왜? 그야 네가 장인어른 모시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 내가 모시려고 그랬어. 근데 네가 먼저 장인어른 챙기겠다고 선수 쳤으니까 돈이라도 엄마한테 드려야지. 막말로 신혼집 얻은 것도 다 네 뜻대로 했잖아. 네가 퇴근하고 처갓집에 들러서 장인어른 챙기는 거 나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신혼집도 네가 원하는 곳으로 얻었고 결혼해서 장인어른 챙기고 도는 거 상관 안 했어. 근데 일까지 그만두고 장인어른 병수발을 들겠다고?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어떻게 그걸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냐? 아무리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도 우린 부부인데 내 허락은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엄마 모시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장인어른 모시겠다고 했으니까 퇴직금은 내 뜻대로 우리 엄마한테 드려. 내가 양보했으면 이 정도는 너도 양보해야지. 남편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아픈 아빠를 간병하겠다고 하니까 선수 쳤다고 생각했는지 퇴직금이라도 시댁에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남편의 생각이 아닌 듯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시모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 퇴직금을 시댁 식구들에게 주면 지난날 동안 버릇없이 군 행동들 용서받을 기회를 준다고 했대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더 이상 고부 사이가 멀어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다면서 그 퇴직금 시댁 식구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부는 차를 바꾸고 시모는 피부 시술을 받고 신우는 필요한 걸 사고 싶다고 했대요. 이제 보니 제 퇴직금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때 제대로 똥 밟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가 난리쳤을 때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주고 저를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버틸만 했거든요. 시모가 아무리 개념 없게 굴어도 남편이 제 편이니까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랑 안 맞는 시모는 제가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남편도 그러라면서 크게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참 편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남편도 결국에는 본인 가족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이상 이딴 집구석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을 걸. 내가 어리석게 영원히 내 편이라고 믿고 있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편의 편을 줄여서 남편이라고 한다잖아요? 그 말이 괜한 우스갯소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딴 집구석 인간들과 남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혼을 결심하고 어떻게든 유책 배우자로 몰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시간을 벌었고 그동안 저는 진단서를 뗀 후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증거만 잘 확보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퇴직금을 노리고 있는 증거를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혼하기에는 너무 시시한 것 같아서 내가 받은 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뒤통수를 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척하면서 골탕 먹일 작전을 세웠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퇴직금은 우리 집에 다 드린다고? 왜 이렇게 놀래? 언제는 그러라면서. 아니, 나는 당신이 싫다고 계속 버틸 줄 알았어. 어쨌거나 잘 생각했어. 그래, 그렇게 순순히 엄마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가운데서 나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 당신 말대로 앞으로 잘 지내보려고 이러는 거니까 가서 퇴직금 드리겠다고 전해. 참, 아버님 차 바꾸고 싶다고 하셨잖아. 어머님은 피부과 시술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거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어? 뭐 이런저런 할인받을 거 생각하면 이번 달 안에 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선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고 퇴직금 정산받으면 드리겠다고 해. 할인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면 좋잖아.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뭐 잠깐 어디 빌릴 곳이라도 없으신가? 아니면 카드로 긁고 취소하면 되잖아. 저는 일부러 시댁 식구들이 큰 돈을 사용하게끔 유도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당장 되면 좋은데 아직 퇴사한 게 아니고 하던 일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기로 해서 퇴직금 정산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면서 제 꼬임에 넘어갔고 그걸 그대로 시댁 식구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은 제 퇴직금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고 마냥 좋다고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본인 카드를 긁는 등 무리하게 돈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한 날, 저는 시댁에 가서 직접 돈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겸사겸사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요. 시모는 제가 찾아뵙고 사과라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라면서 김칫국을 마셔댔습니다. 제가 이혼장을 내밀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퇴직금을 드리기로 한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버릇없이 군 걸 생각하면 이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고 하는 게 가상해서 기회를 한 번 주는 거라고 그동안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퇴직금이나 내놓으라고 하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 봉투를 꺼내서 드렸어요. 시모는 난데없이 웬 봉투냐며 안에 내용물을 꺼내고 확인하고는 이게 뭐냐고 제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 이게 미쳤나? 지금 우리랑 뭐 하자는 거야? 너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용서 구하러 온 거 아니었어? 그럴 리가요. 저 사과드리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뭐? 그럼 우리를 가지고 놀기라도 했다는 거야? 가지고 논 게 아니고 받은 만큼 돌려준 것 뿐이에요. 이딴 집안 뭐 그리 대단하다고 퇴직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죠? 어차피 이혼할 건데 이제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생략할게요. 아줌마 아들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딴 남편 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줘도 안 가지니까. 제 말에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두 눈으로 확인하더니 정말 본인이랑 이혼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네 엄마랑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리칠 때 네가 꼴의 가족이라고 편들 때 오만정이 다 털려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대단한 남편, 대단한 시댁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희생하면서까지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하냐고. 이딴 가족 차라리 없는 게 백배 천배 낫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랑 신우가 미친 거냐고 본인들을 가지고 놀았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퇴직금 하나 믿고 쓴 돈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돈을 내놓고 가라고 하길래 오히려 받아야 할 건 저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길래 미리 떼놓은 진단서와 폭행죄로 고소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시무랑 신우 둘이 합세해서 저를 폭행했을 때 떼놓은 진단서였어요. 이날을 위해 미리 준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둘이 저 폭행했을 때 병원 가서 떼놓은 진단서예요. 변호사 말이 2인 이상이 한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둘이서 때리면 때린 대로 다 맞고만 있었어요. 그 증거는 이 진단서고요. 어떻게 처벌 받으실래요? 아니면 좋게 좋게 합의하실래요? 참고로 마음에 드는 금액 제시하면 합의할 의사 있어요. 제 말에 시모와 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본인과 이혼할 만큼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냐고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깟 돈이 대소냐면서 본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헛소리를 해대길래 속 시원히 사랑은 너나 실컷 하라면서 소리치고 바닥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남편의 얼굴 위로 패대게 쳤습니다. 사랑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너는 나 사랑해서 그딴 소리 짓거렸니? 사랑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했었어야지.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굴어놓고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그딴 사랑 너나 실컷 해. 나는 이제 너 필요 없어. 거지들도 아니고 남의 퇴직금에 왜 침을 발라? 그렇게 돈이 궁하면 열심히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날로 먹으려 들어? 제 일침에 남편 크게 충격을 먹은 듯 했고 시모와 신우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달려들려고 하길래 저는 그 앞에서 진단서를 다시 한번 들이밀면서 진단서 하나 더 떼게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 즉시 경찰에서 보게 될 거라며 으름장을 놓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몸을 돌려
요유히 그곳을 나왔고 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징징거리는 시모와 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퇴직금만 믿고 돈을 크게 쓴 모양인데 아주 꼴 좋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뒤늦게 용서를 빌며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정말 글로 다 못 전할 정도로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뭐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핑계로 저를 설득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면서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재산으로 조금만 떼어달라고 아니면 본인 가족들이 사고친 돈이라도 어떻게 수습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수습해주면 순순히 도장 찍겠다고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럼 폭행으로 고소한 것만이라도 합의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너까지 고소하기 전에 그만하라면서 좋게 도장 찍고 각자 살 길 찾자고 했습니다. 자꾸만 귀찮게 굴길래 확 접근금지 신청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술 먹고 찾아와서 질질 짜다가 이웃 사람들 다 깰 정도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급기야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진상짓을 펼쳤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이혼 못해주겠다고 버티길래 바로 소송으로 진행했고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냥 도장 찍으라고 했을 때 순순히 찍었더라면 변호사 비용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고집 피우면서 소송으로 질질 끌다가 변호사 비용에 합의금에 가족들이 친 사고 수수까지 다 남편 몫으로 돌아갔죠. 이 일로 인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대차게 싸우고 관계가 많이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빠의 건강만 생각하며 열심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참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가족이라고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편드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빠는 그렇게 막무가내의 사람은 아니죠. 개념 없는 전 시댁 식구들에 비해 너무도 좋은 분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좋은 아빠 밑에서 자란 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통해 가족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대로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